우리 집 주방 아일랜드 식탁 위에 놓인 여행 가방은 아무 문제 없어 보였다. 박서연이 부산에 사는 언니 집에 주말에 갈 때 쓰던 그런 검은색 캔버스 가방이었다. 하지만 화요일 밤 11시 30분이었고 그녀의 언니는 KTX로 몇 시간이나 가야 하는 곳에 살았다. 어디가? 나는 마시던 맥주를 내려놓고 아내가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실크 잠옷을 접는 것을 지켜보며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녀의 긴 생머리가 얼굴을 가리며 커튼처럼 드리워졌다. 그녀는 새로 산 듯한 속옷과 비싼 향수병 사이에 그 잠옷을 쑤셔 넣었다. 민준 씨,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그 네 마디. 결혼한 남자라면 누구나 아는 그 말. 결코 좋게 끝나지 않는 노래의 서주와도 같은 말이다. 나는 페인트 자국이 묻은 작업복 위로 팔짱을 낀 채 문틀에 기댔다. 8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나는 서연의 기분을 일기예보처럼 읽는 법을 터득했다. 오늘 밤은 태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 같았다. 듣고 있어. 내가 말했다. 그녀는 마침내 나를 쳐다봤다. 그녀의 깊은 눈동자에는 내가 정확히 짚어낼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죄책감? 흥분? 어쩌면 둘 다일지도. 당신이랑 거래를 하고 싶어. 무슨 거래? 서연은 가방 지퍼를 올리고 완전히 나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15년 전 대학교 축제에서 내 시선을 사로잡았던 바로 그 여자였다. 하지만 어느샌가 그녀의 미소에서 온기가 사라져 있었다. 나한테 하룻밤만 줘. 그녀가 말했다. 우리가 아이를 갖기 전에 그냥 판타지 하나만 실현해볼 하룻밤. 그 말들은 화재 현장의 연기처럼 공중에 떠다녔다. 뱃속에 차가운 것이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무슨 판타지? 서연아? 그녀는 도전적으로 턱을 치켜들었다.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판타지. 하룻밤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나중에 죄책감도 주지 않기. 그러고 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거야. 나는 오랫동안 그녀를 빤히 쳐다봤다. 멀리서 옆집 김 여사님 댁 강아지가 뒷마당의 그림자를 보고 짖는 소리가 들렸다. 냉장고가 웅웅거렸다. 오래된 빌라는 익숙한 삐걱거림과 한숨으로 우리를 감쌌다. 지금 나한테 바람 피워도 되냐고 허락받는 거야. 내가 마침내 말했다. 솔직해지자고 하는 거야. 서연이 쏘아붙였다. 우리 둘 다 이 결혼이 몇 달째 끝장난 상태라는 거 알잖아. 우린 거의 대화도 안 해. 우리가 관계를 안 한 지 6주 됐지. 내가 말을 끊었다. 하지만 누가 세고 있겠어? 그녀는 움찔했다. 민준 씨 제발. 난 공평하게 하려는 것뿐이야. 하룻밤만 보내고 나면 우린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아이도 갖고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그런 삶을 만드는 거야. 나는 주방 창가로 걸어가 작은 뒷마당을 내다봤다. 내가 직접 지은 작업실이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공구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모든 것이 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 남자 누구야? 나는 돌아보지 않고 물었다. 그게 중요해? 나한텐 중요해.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최진혁, 강남에서 스타트업 다녀. 우리 얘기 좀 했어. 최진혁, 들어본 이름이었다. 내가 가끔 현장 가기 전에 아침을 먹는 카페에 비싼 정장을 입고 테슬라를 몰고 오던 화려한 녀석. 평상시 대화에서 시너지나 혁신 같은 단어를 쓰는 그런 부류의 남자. 얼마나 됐어? 내가 물었다. 민준 씨, 얼마나 됐냐고. 서연아? 석 달 아니면 넉 달 정도. 나는 그녀를 마주보기 위해 돌아섰다. 그녀는 여행 가방 손잡이를 구명줄처럼 꽉 쥐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하룻밤에 대한 게 아니네. 그렇지? 내가 말했다. 넌 그냥 환승하고 싶은 거고 내가 그걸 쉽게 만들어주길 바라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 맞아. 나는 그녀를 지나쳐 현관으로 걸어가 벽에 걸린 열쇠를 집었다. 자, 어디로 갈까? 네가 원하는 거 해줄게. 서연의 친정까지는 차로 12분이 걸렸다. 그녀는 내 포터 트럭 조수석에 앉아 가방을 꼭 쥐고 불안한 눈초리로 나를 힐끗거렸다. 동공 12분이 걸렸다. 나는 시선을 도로에 고정한 채 입을 다물었다. 라디오에서는 실연과 소주에 대한 슬픈 발라드가 흘러나왔다. 참 독창적이군. 민준 씨, 당신 이해 못하는 것 같아. 우리가 그녀의 부모님 댁 바디했을 때 들어서자 서연이 말했다. 난 당신을 떠나는 게 아니야. 이건 그냥 하룻밤. 들었어. 나는 트럭을 주차하고 그녀를 바라봤다. 가서 네 판타지 실현해. 서연아, 네가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뭔지 한번 쫓아가 봐. 그녀는 마치 내가 머리가 두 개라도 도단한 것처럼 나를 쳐다봤다. 진심이야? 아주 진심이야.
그런데 말이야. 난 착한 남편처럼 집에서 네가 돌아와서 얼마나 기분 전환이 됐는지 말해주길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 거야. 그게 무슨 뜻이야? 나는 그녀 너머로 손을 뻗어 조수석 문을 열었다. 그 판타지가 그만한 가치가 있기를 바라는 게 좋을 거라는 뜻이야. 네가 그 남자랑 호텔 방에 들어서는 순간 이 결혼은 끝이니까.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준 씨, 이럴 순 없어. 지켜봐. 그녀는 여전히 충격받은 표정으로 트럭에서 천천히 내렸다. 나는 그녀가 대시보드에 입고 간 작은 세면 도구를 건넸다. 내 칫솔이야. 최진혁 씨가 네가 자기 관리 안 하는 여자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 그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상처가 나를 거의 죄책감에 빠뜨릴 뻔했다. 거의.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를 몰았다. 하지만 백미러로 그녀의 모습을 얼핏 볼 수 있었다. 그녀는 여행 가방을 발치에 둔 채 친정 바디에 서 있었다. 마침내 내가 자신의 허세를 간파했다는 것을 깨달은 표정이었다. 집에 돌아오니 집이 다르게 느껴졌다. 더 조용했다. 나는 맥주 한 캔을 더 따서 안락의자에 앉아 벽난로 선반 위의 결혼사진을 쳐다봤다. 젊은 민준과 젊은 서연이 우리가 영원히 서로를 사랑하기로 맹세했던 작은 교회 밖에서 바보처럼 활짝 웃고 있었다. 영혼은 8년 동안 지속되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서연에게서 온 문자였다. 우리 어른답게 이 문제에 대해 얘기해야 해. 나는 답장 없이 삭제했다. 20분 후 또 다른 문자가 왔다. 너무 유치하게 굴지 마. 삭제. 그러자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유진의 이름이 떠 있었다. 서연의 가장 친한 친구. 낮에는 셀카를 찍고 밤에는 SNS에서 드라마를 일으키는 게 1인 친구였다. 네 번째 신호음에 받았다. 민준 씨 다행이다. 서연이 지금 난리 났어. 대체 무슨 일이야? 내 친구한테 물어봐. 내가 말했다. 네가 서연이를 쓰레기 봉투처럼 걔네 부모님 집에 버리고 왔다고 하던데. 너답지 않잖아. 아마 넌 날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잘 모르는 거겠지. 유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너희들 문제 있는 건 알았지만 이건 미친 짓이야. 걔네 아내잖아. 그래? 30분 전에는 다른 남자랑 자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하던데. 전화기 저편에서 침묵이 흘렀다. 유진아, 아직 거기 있어? 서연이가 너희 둘이 이 문제에 대해 얘기했고 네가 괜찮다고 했다던데. 그랬다디? 또 뭐라고 하던? 나는 맥주를 길게 한 모금 마셨다. 너희가 가족을 갖기 전에 그냥 탐색하는 거라고. 네가 이해해줬다고. 나는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유머가 거의 없었다. 난 완벽하게 이해해. 내 아내는 더 나은 남자로 갈아타고 싶어하고 내가 허락해줘서 자기를 조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뭐 자기가 원하던 걸 얻었네. 민준 씨, 제발 좀 생각해봐. 후회할 결정 내리지 마. 내가 후회하는 건 단 하나야. 이걸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한 거. 나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껐다. 집은 오랜 친구처럼 삐걱거리고 한숨 쉬며 나를 감쌌다. 나는 맥주를 다 마시고 손님 방에서 잠자리에 들었다. 우리의 침실, 이제는 서연의 침실이 된 그 방은 그녀의 향수 냄새가 너무 진하게 배어 있었다. 좁은 싱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그녀가 지금쯤 진혁과 함께 있을지 궁금했다. 그들이 따분한 남편을 얼마나 쉽게 떨쳐냈는지 웃고 있을까. 그녀가 나의 페인트 묻은 셔츠와 굳은 살 박인 손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의 부드러운 사무직 직원의 피부와 비교하고 있을까. 그 생각은 나를 슬프게 해야 했다. 대신 나를 화나게 했다. 그리고 분노는 내가 곧 배우게 될 것이지만 아주 유용한 것이 될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맑은 정신과 간단한 계획을 가지고 일어났다. 내가 정확히 무엇을 상대하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 서연은 그녀의 향수 냄새 이상의 것을 남기고 갔다. 8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당신은 많은 공유 공간, 공유 계정, 공유 정보를 축적하게 된다. 그녀는 부주의했다. 아마도 내가 그냥 꼬리를 내리고 희생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녀의 노트북은 여전히 주방 카운터에 플러그가 꽂힌 채 절전 모드에 있었다. 나는 그녀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우리의 결혼기념일. 그녀는 그다지 창의적이지 않았으니까. 브라우저 기록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3개월 전부터 시작된 호텔 검색, 내가 들어본 적 없는 레스토랑 예약, 그리고 그녀의 페이스북 프로필에 연결된 내가 모르는 지메일 계정. 그 이메일 계정은 금광이었다. 서연과 진혁 사이에 오간 수십 통의 메시지.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했지만 금세 노골적인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나는 교환되는 메시지마다 턱이 굳어지는 것을 느끼며 훑어보았다. 하지만 진혁뿐만이 아니었다. 유진과 계획을 짜고 모의하는 이메일도 있었다.
그들이 민준에게 교훈을 주고 그가 뭘 놓치고 있는지 보여주자고. 웃는 문자, 대화, 스크린샷도 있었다. 특히 유진의 메시지 하나가 내 눈길을 끌었다. 야, 네가 걔를 완전히 휘어잡았네. 아마 내 짐도 싸줄걸. 민준 같은 남자들은 절대 반항 안 해. 그냥 다 받아주고 더 해달라고 하지. 나는 모든 것을 인수했다. 오전 9시쯤 전화가 울렸다. 시내 건너편 아파트에 사시는 어머니 박선희 여사였다. 민준아, 서연이가 친정에 머물고 있다는 소문이 돌던데. 무슨 일 있니? 우리 같은 동네에서는 소문이 산불보다 더 빨리 퍼졌다. 옆집 김 여사님은 아마 아침 식사 전에 동네 절반의 소식을 전했을 것이다. 괜찮다는 게 어떤 의미냐에 따라 다르죠. 엄마, 내가 말했다. 그렇게 안 좋아? 커피 마시면서 얘기 좀 할까? 난 시간 많아. 어머니는 10년 전에 남편을 여의고 그 10년 동안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쓰지 않는 기술을 완벽하게 터득하셨다. 그녀는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 20분 안에 갈게요. 어머니의 아파트는 작지만 편안했고 장식된 가구라기보다는 살아온 흔적이 묻어나는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다. 어머니는 각기 다른 머그잔에 커피를 따르고 부엌 식탁 맞은편에 앉으셨다. 그리고는 금연 임대 계약에도 불구하고 담배에 불을 붙이셨다. 그래서 그녀가 말했다. 그 서영 공주님이 또 무슨 짓을 했니? 나는 모든 것을 말씀드렸다. 여행 가방, 판타지 요청, 내가 찾은 이메일까지. 어머니는 간간히 담배를 피우거나 커피를 마시시며 아무 말 없이 들으셨다. 내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녀는 한동안 조용했다. 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어떻게 했을지 아니?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아마 진혁이란 놈 얼굴에 주먹을 날렸겠죠. 아마도. 하지만 네 아버지는 여자 문제에 있어서는 바보였어. 어머니는 담배를 비벼 끄셨다. 내 조언이 필요해? 그러니까 여기 왔죠. 화내지 마. 복수해. 대신 똑똑하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셨다. 눈빛이 날카로웠다. 서연이는 네가 바둑을 두고 있을 때 자기는 체스를 두고 있다고 생각할 거야. 친구가 뒤를 봐주고 있지. 진혁이라는 예비 계획도 있지. 그리고 아마 네가 일주일 안에 다시 기어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겠지. 그러니 그녀가 틀렸다는 걸 증명해. 하지만 그냥 틀렸다고 증명만 하지 마. 널 과소평가한 걸 후회하게 만들어. 그날 오전 내내 나는 동네를 운전하며 생각에 잠겼다. 어머니의 말씀이 익숙한 장소들을 지날 때마다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서연과 내가 만났던 고등학교, 우리가 첫 데이트를 했던 식당, 우리가 결혼했던 교회,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아주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정오쯤 나는 현장에 필요한 물품을 사기 위해 동네 철물점에 들렀다. 내 사업 파트너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 강대호가 주차장에서 그의 트럭에 목재를 싣고 있었다. 민준아, 마침 잘 만났다. 그 현장 견적서 준비됐어? 대호는 미식축구 라인베커처럼 체격이 좋았고 성격도 그에 걸맞았다. 시끄럽고 의리 있고 돌려 말하는 법이 전혀 없었다. 그는 또한 동네에서 서연의 연기에 감명받지 않은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트럭에 있어. 내가 말했다. 근데 그 전에 뭐 좀 물어볼 게 있어. 뭔데? 최진혁에 대해 뭐 아는 거 있어? 대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 코인쟁이 새끼. 왜? 내 아내랑 자고 있어. 대호는 들고 있던 강목을 내려놓았다. 다시 말해봐. 나는 그에게 요약 버전을 들려주었다. 내가 말하는 동안 대호의 얼굴색은 여러 번 흥미롭게 변했다. 개자식이네. 내가 말을 마치자 그가 말했다. 그래서 어쩔 건데? 그걸 생각 중이야. 진혁에 대해 뭐 아는 거 있어? 한 1년 전에 서울로 이사 왔어. 저기 번화가에 있는 고급 오피스텔에 새들어 살고 자기가 뭐라도 되는 양 테슬라를 몰고 다니지. 비트코인으로 돈 좀 벌었다고 자기가 대단한 줄 아는 모양이야. 또 다른 건? 대호가 씩 웃었다. 유쾌한 표정은 아니었다. 금요일 밤마다 머피스바에 단골로 나타나. 비싼 술 사주면서 자기 투자 얘기로 대학생 여자애들 꼬시려고 하지. 대부분은 걔 속셈을 꿰뚫어보지만 계속 시도하더라고. 머피스바라고? 매주 금요일마다 시계처럼 정확하게? 보통 9시쯤 와서 자정쯤에 가. 대호가 내 얼굴을 살폈다. 왜 내가 네가 뭔가 꾸미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네가 날 너무 잘하니까. 도움 필요해? 아직은. 하지만 계속 알려줄게. 그날 오후 나는 진혁의 오피스텔 단지를 지나갔다. 더 메트로폴리탄 같은 화려한 이름이 붙은 현대적인 곳이었고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설계된 편의시설이 있었다. 로비에 헬스장과 커피바가 있다는 이유로 일반 아파트보다 3배나 비싼 월세를 받는 그런 곳이었다.
진혁의 테슬라는 47번 주차 공간에 주차되어 오후 햇살 아래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차량 번호와 호수를 메모했다. 서연에게서 문자가 왔다. 우리 제발 얘기 좀 하자. 이건 말도 안 돼. 나는 답장했다. 판타지는 잘 돼가? 점 3개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답은 없었다. 그날 저녁, 나는 항상 나의 피난처였던 도구와 프로젝트들로 둘러싸인 작업실에 앉아 있었다. 반쯤 완성된 수납장, 우리가 결코 갖지 못할 아기를 위해 만들던 흔들리자, 결코 실현되지 않을 데크 확장 계획, 이곳의 모든 것은 내가 우리가 함께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던 삶을 상징했다. 내가 부양하고 보호하는 동안 서연이 가정을 꾸리고 결국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삶. 정말 웃기는 소리였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인쇄된 이메일을 다시 훑어보았다. 서연과 유진이 나눈 대화 하나가 특히 눈에 띄었다. 유진, 만약 걔가 안 받아주면 어떡해? 서연, 받아줄 거야. 민주는 어떤 것에도 맞서 싸우지 않아. 그냥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받아들이고 넘어가. 유진, 그래도 안 그러면? 서연, 그럼 이혼 소송 걸어서 모든 것의 절반을 가져올 거야. 어느 쪽이든 내가 이겨. 나는 그 내용을 3번 읽었다.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가슴에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나를 안다고 생각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출구 전략을 짜는 동안 8년 동안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애썼던 내가 예전에 그 호구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틀렸는지 곧 알게 될 것이었다. 나는 노트북을 열고 목록을 만들기 시작했다. 대호가 말해준 진혁의 스케줄, 서연의 일상, 그녀가 가는 곳, 그녀가 이야기하는 사람들, 공개되어 있고 유용한 정보로 가득 찬 유진의 SNS 계정. 그들이 게임을 하고 싶다면 나도 게임을 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기기 위해 게임을 할 것이다. 밤 10시쯤 전화가 울렸다. 또 서연이었다. 이번에는 받았다. 민준 씨 다행이다. 하루 종일 연락하려고 했어. 바빴어. 있잖아, 어젯밤에 우리가 잘못 시작한 것 같아. 이해하기 힘든 거 알지만 사실 난 완벽하게 이해해. 그래? 물론. 넌 진혁이랑 자고 싶어 하고 몇 달 동안 이걸 계획했지. 넌 내가 널 막을 만큼 약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마 네가 맞을 거야. 전화기 저편에서 침묵이 흘렀다. 서연아, 아직 있어? 민준 씨, 그런 게 아니야. 아니라고? 네 노트북에서 찾은 이메일은 다른 이야기를 하던데. 더 많은 침묵. 내 컴퓨터 뒤졌어? 내 컴퓨터이기도 하지. 공동 재산인 거 기억나잖아. 그럴 권리 없어. 나한텐 모든 권리가 있어. 네가 내 등 뒤에서 내 아내랑 바람 피울 계획을 세울 모든 권리가 있었던 것처럼. 바람 아니야. 그냥 하룻밤이야.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 알아. 나는 의자의 등을 기댔다. 놀랍게도 차분했다. 그래서 어젯밤은 어땠어? 내 말은 진혁이가 판타지를 충족시켜줬어? 우리는. 나 친정에서 잤어. 흥미롭네. 왜? 너랑 먼저 얘기하고 싶었어. 네가 이해했는지 확인하려고. 난 이해해. 넌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려고 바람 피우는 것에 대한 허락을 원하는 거지? 그런데 말이야, 서연아, 내가 이걸 쉽게 만들어주진 않을 거야. 그게 무슨 뜻이야? 진혁을 원하면 가서 가져. 하지만 네가 놀이 끝내고 돌아왔을 때 내가 여기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 나는 전화를 끊고 다시 휴대폰을 껐다. 내일, 나는 결심했다. 진짜 재미가 시작될 것이라고. 금요일 밤 머피스 바는 대호가 약속한 그대로였다. 그곳은 동네 사람들과 대학생들로 붐볐고 공기는 담배 연기와 잘못된 결정들로 가득했다. 나는 구석 부스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사람들을 지켜봤다. 최진혁은 대호가 말한 대로 9시 15분에 들어왔다. 그는 내가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아마 내 트럭 할부금보다 비쌀 청바지와 비싼 시계를 과시하기 위해 소매를 걷어 올린 버튼다운 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의 머리는 1시간은 걸려야 완성될 것 같은 일부러 헝클어뜨린 스타일이었다. 그는 수제 맥주를 주문하고 먹잇감을 찾는 포식자처럼 방을 훑어보았다. 나는 기다렸다. 진혁은 20대 초반의 갈색 머리 여자에게 접근했다. 능숙한 자신감으로 그녀의 테이블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들을 수 없었지만 그가 아마도 그의 표준적인 작업 멘트를 시작하자 그녀의 예의 바른 미소가 간신히 감춘 짜증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10분 후 그녀는 화장실에 간다고 자리를 떴고 돌아오지 않았다. 진혁은 비슷한 결과로 2번 더 시도했다. 10시 30분쯤
그는 바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휴대폰을 확인하고 점점 더 좌절하는 표정이었다. 그때 내가 움직였다. 최진혁 씨, 맞죠? 내가 그의 옆바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쳐다봤다. 저를 아세요? 박민준입니다. 우리 공통의 친구가 있는 것 같아서요. 그의 눈에 알아차림이 떠올랐고 곧이어 공황 상태가 뒤따랐다. 아, 이런, 진정해요. 내가 바텐더에게 맥주 한 잔을 더 달라고 신호하며 말했다. 문제 일으키러 온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네. 사실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 진혁은 마치 내가 외계어로 말하기 시작한 것처럼 나를 쳐다봤다. 감사요? 내가 필요로 하는지도 몰랐던 호의를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요. 바텐더가 내 맥주를 내려놓았다. 나는 진혁이 안절부절 못하는 동안 맥주를 길게 들이켰다. 이해가 안 되네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제 결혼은 끝났어요. 내가 설명했다. 몇 달, 어쩌면 몇 년 전부터요. 하지만 전 너무 고집이 세서 인정하지 못했죠. 일상에 너무 안주했달까. 아시겠어요? 진혁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서연이가 당신에 대해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해 말했을 때 전 그녀가 저에게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는 호의를 베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서연 씨가 우리에 대해 당신에게 말했다고요? 오, 그럼요. 전부 다요. 판타지를 실현할 하룻밤, 그리고 다시 가정의 행복으로 돌아가는 것. 제가 웃었죠. 그녀는 제가 그걸 받아들일 거라고 정말 생각했거든요. 진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래서 안 받아줬어요? 당연히 안 되죠. 전 그녀에게 당신을 원하면 가질 수 있지만 우리 둘 다 가질 수는 없다고 말했어요. 그럼 두 분 이혼하시는 거예요? 서류는 다음 주에 준비될 겁니다. 진혁은 혼란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당신이 괜찮다고 그냥 한 번뿐인 일이라고 했다던데요. 나는 근처 테이블에서 시선을 끌 만큼 큰 소리로 웃었다. 그녀가 그렇게 말했어요? 와, 그녀한테 제대로 속았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진혁 씨, 제 곧 전처가 될 사람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서연은 한 번으로 끝내는 법이 없어요. 그녀는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걸 갖고 질리거나 더 좋은 걸 찾을 때까지 계속 가져요. 진혁의 손이 맥주병을 쥔 채 굳어졌다. 그녀는 그냥 육체적인 끌림이라고 당신을 사랑하지만 이 감정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걸 믿었어요? 네. 나는 동정심에 고개를 저었다. 불쌍한 친구. 정말 모르겠어요? 뭐려? 그녀는 환승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룻밤의 판타지가 아니에요, 진혁 씨. 당신은 그녀의 출구 전략이라고요. 진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럴 리가. 그녀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지 않을 거라고요? 평범한 남편을 버리고 돈 많고 테슬라 모는 남자를 택하지 않을 거라고요? 이봐요, 친구. 당신은 그것보다 똑똑하잖아요. 나는 그의 머릿속에서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확신이 있던 자리에 의심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녀는 당신들 두 사람이 몇 년 동안 행복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진혁이 조용히 말했다. 행복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게 그녀가 원하는 것에 대해 당신에게 솔직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나는 맥주를 다 마시고 일어섰다. 보세요. 전 아무런 악감정 없어요. 말했듯이 당신은 저에게 호의를 베풀었어요. 하지만 제가 당신이라면 서연이가 자신의 의도에 대해 솔직한지 정말 깊이 생각해 볼 거예요. 나는 진혁을 그의 의심과 비싼 맥주와 함께 바에 남겨두고 걸어 나왔다. 1단계 완료. 다음 날 아침, 나는 대호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어젯밤에 어떻게 됐어? 씨앗을 심는 것 같았어. 내가 말했다. 이제 그게 자라길 기다려야지. 너 진짜 음흉한 놈이다. 알아? 배우는 중이야. 그날 오후 나는 동네 마트에 갔다가 농산물 코너에서 김 여사님을 마주쳤다. 그녀는 보석상이 다이아몬드를 감정하는 듯한 강렬함으로 토마토를 살피고 있었다. 민준 총각. 그녀는 간신히 감춘 흥분과 함께 고개를 들며 말했다. 어떻게 지내? 괜찮아? 김 여사님은 73세였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동네의 비공식 정보 허브 역할을 해왔다. 그녀는 모든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공유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잘 지내요, 아주머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번 밤에 서연이가 여행 가방 들고 나가는 걸 봤어. 아무 일 없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어서요. 나는 외교적으로 말했다. 뭐 결혼 생활이라는 게 힘든 거지. 너희 둘이 잘 해결할 거야.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다. 그나저나 저번 주에 시내 그 비싼 레스토랑에서 서연이를 봤는데 네가 아닌 다른 남자랑 같이 있는 걸 보고 좀 놀랐어.
오, 키 큰 총각이던데 그 전기차 모는. 그들은 아주 다정해 보였어. 나는 슬프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몇 가지 설명이 되겠네요. 김 여사님의 눈이 커졌다. 어머나, 내가 괜한 말을 했나 보네. 전혀요. 사실 제가 헛것을 본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서 도움이 됐어요. 내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총각. 그 애는 처음부터 너한테 과분했어. 일요일 저녁까지 나는 다른 3명의 이웃과 동네 델리 가게, 주인과 비슷한 대화를 나눴다. 내가 바랐던 대로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작은 동네에서 평판은 전부였고 서연의 평판은 곧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었다. 남은 피자를 데우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다. 민준 씨, 서연이야.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듣고 있어. 전화 말고 지금 가도 돼? 내 집이기도 하지 아직은. 그녀는 20분 후에 도착했다.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은 모습이었다. 평소 완벽했던 머리는 아무렇게나 묶여 있었고 화장도 하지 않았다. 꼬리말이 아니네. 내가 문을 열며 말했다. 고마워. 딱 듣고 싶었던 말이야. 우리는 거실에 앉았다. 소파 위 우리 사이의 공간은 협곡처럼 느껴졌다. 진혁 씨한테 전화 왔어. 그녀가 서두 없이 말했다. 그래? 네가 머피스바에서 그 사람이랑 얘기했다며. 우리가 이혼할 거라고 말했다면서. 우리 이혼할 거잖아, 안 그래? 서연의 턱이 굳어졌다. 그건 네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어. 당연히 내 결정이었지. 네가 그 여행 가방을 쌌을 때 네 선택을 했고 내가 널 네 부모님 집에 데려다 줬을 때 내 선택을 했어. 민준 씨 제발. 우리 이거 해결해 볼 수 없을까? 나는 그녀의 얼굴을 살폈다. 진정한 후회나 사랑의 기미를 찾으려고. 내가 본 것은 절박함과 계산뿐이었다. 정확히 뭘 해결해? 네가 몇 달 동안 나를 속일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 네가 내가 반격하기에는 너무 약하다고 생각했다는 사실? 아니면 네가 네 친구에게 내가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말했다는 사실? 그녀는 움찔했다. 내 이메일 읽었구나. 전부 다 읽었어. 호텔 검색, 레스토랑 예약, 유진이랑 내가 얼마나 호구인지에 대해 나눈 대화까지. 나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말해봐, 서연아. 진짜인 게 하나라도 있었어? 결혼, 아이 계획,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라는 그 모든 거. 물론 진짜였어. 지금도 진짜야. 그럼 왜 진혁이야? 그녀는 한동안 조용했다. 갇힌 기분이었어. 진짜 내 것이 아닌 이 삶 속으로 사라지는 기분. 그래서 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찾기로 결정했구나. 그런 게 아니야. 나는 휴대폰을 꺼내 그녀가 유진에게 보낸 이메일 중 하나를 찾았다. 인용,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야. 그냥 민준 씨 아내인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네가 그걸 보길 원한 건 아니었어. 하지만 네가 그걸 썼을 때는 진심이었지. 혼란스러웠고 좌절했어. 내가 뭘 원하는지 몰랐어. 이제 그녀는 애원하는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이제는 이걸 고치고 싶어. 우리를. 진혁 씨는 네 출구 전략이 되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그녀의 침묵이 대답이었다. 나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마당을 내다봤다. 나는 서연이 심었지만 한 번도 잡초를 뽑지 않은 정원을 몇 년 동안 관리했다. 지금쯤 우리에 대해 험담하고 있을 이웃들로부터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내가 세운 울타리. 이런 거야, 서연아. 나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내가 널 믿는다 해도 물론 믿지 않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어. 네가 했던 말을 취소하거나 네가 계획했던 불륜을 없던 일로 할 수는 없어. 그럼 이게 끝이야? 8년인데 그냥 다 버릴 거야? 나는 그녀를 마주보기 위해 돌아섰다. 내가 버리는 게 아니야. 네가 이미 버렸어. 그녀는 그때 울기 시작했다. 6개월 전이었다면 나에게 통했을지도 모를 크고 드라마틱한 눈물. 이제는 그저 또 다른 조종 전략처럼 보였다. 제발 민준 씨 뭐든지 할게. 상담을 받거나 휴가를 가거나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조용히 말했다. 네가 떠나는 거야. 여긴 내 집이기도 해. 그럼 내 몫을 사가든가 아니면 팔아서 수익을 나누든가 해. 난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 그녀는 마치 내가 뺨이라도 때린 것처럼 나를 쳐다봤다. 진심이야? 아주 진심이야. 내 마음을 바꿀 방법은 정말 없는 거야? 나는 이메일, 거짓말, 몇 달간의 계획과 음모를 생각했다. 머피스바에 앉아 자신도 나처럼 이용당했다는 것을 깨닫고 있던 진혁을 생각했다. 만족할 줄 모르는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애쓰며 살아온 내 삶을 생각했다. 없어. 내가 말했다.
없어. 서연은 다른 말 없이 떠났다. 나는 창문을 통해 그녀가 차에 앉아 10분 동안 있는 것을 지켜봤다. 아마 유진이나 진혁 혹은 그녀의 지원팀에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차를 몰고 떠났고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라는 것이 자유처럼 느껴졌다. 다음 주는 분주하게 지나갔다. 서연은 이혼 소송에서 공격적인 전술로 동네에 알려진 변호사 김지영을 고용했다. 나는 아버지의 유산을 처리해 주셨고 꼼꼼하고 공정하다는 평판을 가진 나이든 변호사 이철수 씨를 고용했다. 법적 공방은 예상대로였다. 서연은 집과 내 사업을 포함한 모든 것의 절반을 원했다. 그녀는 또한 내가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자신의 경력 발전을 희생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요구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고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서연은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고 원했던 모든 승진을 했지만 그녀의 변호사는 창의적인 소설을 쓰는데 능했다. 이 변호사님이 목요일의 진행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 전화했다. 상대방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고 집도 원하고 있어요. 그냥 줘버리세요. 내가 말했다. 그 집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민준 씨, 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집은 4억 원의 가치가 있고 사업체는 적어도 1억 원은 될 겁니다. 화가 났다고 그냥 넘겨주지 마세요. 화난 게 아니에요. 전략적인 거죠. 어떻게 말이죠. 두고 보시면 알아요. 그날 저녁, 나는 대우와 머피스에서 만나 맥주를 마시며 우리의 대화 전략에 대한 업데이트를 나눴다. 그래서 다음 수는 뭐야? 그가 맞은편 부스에 육중한 몸을 앉히며 물었다. 기다리는 거야. 내가 말했다. 그리고 지켜보는 거지. 지금은 그게 다야. 서연이는 절박해지고 있고 진혁이는 발을 빼고 싶어하고 유진이는 자기 조언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 상담사 노릇하는데 지쳐가고 있어. 나는 맥주를 한 모금 마셨다. 압력은 무언가 부서질 때까지 쌓이는 법이지. 그리고 그게 부서질 때 우린 준비되어 있을 거야. 마치 신호라도 온 것처럼 내 휴대폰이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문자로 울렸다. 진혁입니다.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나는 대호에게 메시지를 보여주었고 그는 씩 웃었다. 뭔가 방금 부서진 것 같네. 나는 다음 날 오후 시내 커피숍에서 진혁을 만났다. 그는 며칠 동안 잠을 못 잔 듯 보였고 평소 완벽했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비싼 옷은 구겨져 있었다. 만나줘서 고마워요. 그가 내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그나저나 꼬리말이 아니네요. 고맙네요. 이번 주에는 다들 그렇게 말하는 것 같군요. 나는 블랙 커피를 주문했다. 진혁은 거품과 여러 형용사가 붙은 무언가를 주문했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무슨 일이죠? 진혁은 대답하기 전에 잠시 자신의 컵을 쳐다봤다.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어떤 실수요? 서연 씨랑요? 이 모든 상황에요. 나는 그가 계속하기를 기다렸다. 두 분이 헤어진 이후로 그녀가 달라졌어요. 집착하고 요구하는 게 많아지고 매일 밤 같이 보내고 싶어하고 같이 살자고 얘기하고 계속 결혼이랑 아이 얘기를 꺼내요. 그게 문제인 이유는요? 왜냐하면 전 그런 걸 원한 적이 없으니까요. 전 이게 그냥 뭐랄까 재미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진심으로 즐거워서 웃었다. 진혁 씨, 뭐 하나 물어볼게요. 유부녀랑 자기 시작했을 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그녀가 그 감정을 정리하고 자기 삶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죠. 내 삶으로 말인가요? 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녀가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있는 거군요. 진혁은 비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당신을 마치 자신의 꿈을 가로막은 끔찍한 사람처럼 말해요. 하지만 그녀가 하는 말들이 제가 보는 것과 일치하지 않아요. 뭘 보는데요?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기 위해 죽어라 일한 남자. 바람 피우지도 거짓말하지도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남자. 그리고 그게 당신을 불편하게 하나요? 그녀가 질리면 나에 대해 뭐라고 말할지 궁금하게 만들어요. 똑똑한 남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그래서 저한테 뭘 원해요? 내가 물었다. 그녀가 제 인생을 망치지 않고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알고 싶어요. 나는 의자의 등을 기댔다. 진혁은 두려워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쉬운 출구를 찾고 있었다. 그는 또한 내가 계획해온 모든 것의 열쇠였다. 조언 좀 해드릴까요? 내가 마침내 말했다. 제발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해요. 이게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했고 진지한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해요. 당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솔직해지세요. 그리고 그녀가 그걸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제가 배운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서연이는 거절을 잘 다루지 못한다는 걸. 진혁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그것을 흘끗 보고는 얼굴을 찡그렸다. 그녀예요? 내가 물었다. 네. 제가 어디 있는지, 회의가 언제 끝나는지 알고 싶어 해요. 당신이 나를 만난다고 말했어요? 업무 미팅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녀가 제 휴대폰으로 제 위치를 추적하고 있어요. 나는 그를 쳐다봤다. 뭐라고요? 그녀가 제 위치를 볼 수 있는 앱을 설치했어요.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길 경우 안전을 위해서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걸 허락했어요? 진혁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았어요. 젠장, 진혁 씨, 그녀는 저한테 했던 것보다 더 꽉 당신을 묶어두고 있네요. 알아요. 저도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이걸 끝내야 해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훑어보았다. 뭐 하는 거예요? 진혁이 물었다. 우리 둘 다 도울 수 있는 사람에게 전화하는 거예요. 대호가 두 번째 신호음에 받았다. 민준아, 무슨 일이야? 그 현장에서 네가 나한테 빚진 거 기억나? 그거 지금 쓸게. 1시간 후에 내 친구랑 내 작업실에서 만날 수 있어? 물론. 어떤 종류의 부탁인데? 바람 피운 아내, 위치 추적 앱.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저녁이 포함된 종류. 나는 전화를 끊고 진혁을 쳐다봤다. 빠져나가고 싶어요? 내가 말했다. 빠져나가게 도와줄게요. 하지만 그 대가로 당신도 나를 좀 도와줘야겠어요. 어떤 종류의? 서연이가 그토록 원하던 걸 그대로 주는 종류. 진혁은 불안해 보였다. 그녀를 다치게 하고 싶진 않아요. 나도 그래요. 하지만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걸 그녀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녀가 조종하려는 사람들을 과소평가하는 걸 멈췄으면 좋겠어요. 제가 뭘 하면 되죠? 나는 미소 지었다. 그냥 제 말을 따르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가 신호를 줄 때까지 연기를 멈추지 마세요. 무슨 연기요? 마침내 진실을 깨달은 상처받은 연인의 연기. 진혁은 오랫동안 나를 쳐다봤다. 당신은 정말 제가 예상했던 사람이 아니네요. 좋아요. 내가 말했다. 서연이도 마찬가지였으니까. 우리는 함께 커피숍을 나섰다. 같은 여자에게 노란한 두 남자. 판을 뒤집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게임은 이제 아주 흥미로워질 참이었다. 대호의 집은 내가 생각했던 계획에 완벽했다. 외따로 떨어져 있고 사적인 공간이며 우리의 목적에 부합할 작업실도 갖추고 있었다. 진혁은 자신의 테슬라를 타고 나를 따라왔다. 아마도 자신이 무슨 일에 휘말렸는지 궁금해하면서. 그래서 계획이 뭐야? 우리가 그의 주방에 모였을 때 대호가 물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내가 서연과 주고받은 문자 대화를 둘에게 보여주었다. 그녀는 내가 이혼에 대해 재고하고 있다고 생각해. 내가 설명했다. 자기가 날 다시 조종해서 돌아오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너 진짜 그래? 진혁이 물었다. 절대 아니지. 하지만 그녀는 그걸 몰라. 나는 메시지를 훑어보았다. 그녀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 내가 비합리적이고 잔인하다고 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다니지. 자기가 원했던 건 자기 감정을 탐색할 하룻밤뿐이었다고. 개소리네. 대호가 중얼거렸다. 정확해. 그런데 말이야. 그녀는 또한 진혁이 자신을 쫓아다녔고 자기는 그의 세련된 유혹 기술의 무고한 희생자였다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녀. 진혁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가 뭐라고요? 오, 더 재밌는 것도 있어. 서연에 따르면 당신은 그녀가 나와 함께 있기로 선택하면 도시를 떠나겠다고 약속했대. 당신은 그냥 너무 집착하게 된 일시적인 기분 전환 상대일 뿐이라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알아. 하지만 그게 그녀가 퍼뜨리고 있는 이야기야. 그건 그녀가 처음부터 우리 둘 다를 가지고 놀았다는 뜻이지. 나는 휴대폰에서 다른 화면을 켰다. 그날 아침에 다운로드한 녹음 앱이었다. 진혁 씨, 그녀에게 전화해야 해요. 오늘 밤 만나서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해요. 그녀가 결혼과 아이에 대해 말했던 것을 생각해봤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고 말해요. 하지만 전 아니잖아요. 알아. 하지만 그녀는 모르지. 그리고 그녀가 청혼을 기대하며 나타났을 때 그녀는 아주 다른 것을 얻게 될 거야. 진혁은 불확실해 보였다. 어떤 종류의 진실. 그녀가 우리 둘에 대해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다녔는지, 자기 잘못을 덮기 위해 어떤 거짓말을 퍼뜨렸는지,
그리고 이게 결코 하룻밤의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대한 진실. 그리고 그게 정확히 뭘 성취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8년간의 결혼 생활, 몇 달간의 거짓말, 그리고 몇 주간의 신중한 계획의 무게를 느끼며 그녀가 생각만큼 똑똑하지 않다는 걸 보여줄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우리 둘 다 앞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마무리를 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해. 대호가 씩 웃었다. 마음에 드는데 내가 뭘 하면 돼? 그냥 상황이 복잡해질 경우를 대비해서 여기 있어줘. 진혁은 전화를 걸었다. 내가 코치해준 대사를 읊을 때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서연의 흥분은 전화 스피커를 통해서도 들릴 정도였다. 네, 그녀가 숨가쁘게 말했다. 네, 갈게요. 진혁 씨, 당신이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 관계가 특별하다는 걸 깨달을 줄 알았다고요. 8시예요. 진혁이 말했다. 호수 전망대에서요. 갈게요. 그리고 진혁 씨, 사랑해요. 진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네, 이따 봐요. 그는 전화를 끊고 마치 그것이 자신을 물기라도 할 것처럼 휴대폰을 쳐다봤다. 그녀가 저런 말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절박한 거야. 내가 대답했다. 절박한 사람들은 절박한 말을 하지. 호수 전망대는 10대들과 젊은 커플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였다. 사생활을 보장할 만큼 외딴 곳이지만 안전하다고 느낄 만큼 공공장소이기도 했다. 내가 먼저 도착해서 즉시 보이지 않을 나무 뒤에 트럭을 주차했다. 진혁은 10분 후에 도착했는데 마치 자신의 처형장으로 향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이거 확실해요? 그가 차에서 내리며 물었다. 이제 와서 물러서기엔 너무 늦었어. 내가 휴대폰을 확인하며 말했다. 곧 도착할 거야. 서연의 차는 예정대로 나타났다. 그녀가 진혁의 테슬라 옆에 차를 세우자 그녀의 헤드라이트가 주차 공간을 휩쓸었다. 그녀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드레스를 입고 아마 내 월별 트럭 할부금보다 비쌀 하이힐을 신고 내렸다. 진혁 씨, 그녀는 거의 달려가다시피 그에게 외쳤다. 전화 줘서 정말 기뻐요. 나는 숨어있던 곳에서 그녀가 그에게 팔을 두르고 연극적인 열정으로 키스하는 것을 지켜봤다. 진혁은 뻣뻣하게 서 있었고 그의 팔은 거의 포옹을 돌려주지 않았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그가 그녀를 부드럽게 밀어내며 말했다. 물론이죠. 우리 미래에 대해, 다음에 올 일에 대해. 서연의 눈은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다. 당신이 말했던 거 생각해봤어요. 관계를 다음 단계로 발전시키는 거요. 서연 씨,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자기? 진혁은 심호흡을 했다. 민준 씨랑 얘기했어요. 서연의 표정 변화는 즉각적이고 극적이었다. 흥분은 사라지고 차갑고 계산적인 무언가로 대체되었다. 뭐라고? 어제 커피 마셨어요. 그가 몇 가지를 말해줬는데 당신이 나한테 말했던 것과 일치하지 않아요. 어떤 것들이요? 내가 당신을 유혹했고 내가 이 관계를 주도했다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다는 사실 같은 거요. 서연의 턱이 굳어졌다. 내가 그렇게 말한 거 아니야. 아니라고? 민준 씨에 따르면 당신은 온 동네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다녔다던데 세련된 도시 남자에게 길을 잃은 불쌍한 서연이. 진혁 씨, 당신은 이해 못해. 난 완벽하게 이해해. 당신이 이걸 결코 하룻밤의 일로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해하고 당신은 몇 달 동안 민준 씨를 떠날 계획을 세웠어. 서연은 한 걸음 물러섰다. 그녀의 가면이 마침내 미끄러져 내렸다. 그랬으면 뭐,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나 자신을 위해 더 나은 것을 원한 게? 아니, 하지만 그것에 대해 거짓말하는 건 잘못이지. 난 당신한테 거짓말한 적 없어. 당신은 민준 씨가 이걸 괜찮다고 했다고 말했어. 그가 이해했다고 말했지. 그는 이해했어야 했어. 진짜 남자라면 그냥 꼬리 내리는 대신 자기 아내를 위해 싸웠을 거야. 진혁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 정말 모르네 그렇지? 뭘? 그는 자기 아내를 위해 싸웠어. 당신을 보내줌으로써 간직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 경쟁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싸운 거야. 그때 내가 나무 뒤에서 걸어 나왔다. 안녕 서연아. 그녀는 빙글 돌았다. 달빛에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준 씨? 당신 여기서 뭐해? 내 아내가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바보로 만드는 걸 지켜보는 중이야. 이건 당신들이 계획했구나. 날 함정에 빠뜨렸어. 난 네가 요구한 걸 정확히 줬어. 네 판타지를 실현할 하룻밤. 잘 돼가? 서연은 진혁과 나 사이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마침내 자신이 한 수 아래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개자식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사실 진혁이 말했다.
우린 그냥 조종당하는데 지친 두 남자일 뿐이야. 진혁 씨, 제발. 저 사람이 당신을 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게 두지 마. 우리 관계는 진짜야. 그래? 민준 씨가 흥미로운 이메일을 좀 보여줬거든. 당신과 유진이 나눈 당신의 출구 전략과 환승 계획에 대한 대화 말이야. 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건 그냥 하소연한 거야. 진심이 아니었어. 넌 모든 단어가 진심이었어. 내가 말했다. 네가 유진에게 내가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말했을 때처럼. 네가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은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계획했을 때처럼. 난 당신을 사랑했어.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니, 넌 사랑하지 않았어. 넌 나라는 아이디어를 사랑했지. 안전한 선택. 네가 진짜 원하는 걸 알아내는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아무 질문도 하지 않을 남자. 그렇지 않아. 말해봐. 서연아. 마지막으로 내 꿈, 내 목표, 내 미래 계획에 대해 물어본 게 언제야? 그녀는 대답하지 못한 채 나를 쳐다봤다. 그럴 줄 알았어. 넌 날 파트너로 본 적이 없어. 더 나은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의 임시방편이었을 뿐이지. 진혁이 헛기침을 했다. 서연 씨, 미안하지만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이 모든 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이 말했잖아. 민준 씨가 시키는 대로 말했어요. 당신을 여기로 오게 해서 우리 모두가 이 대화를 얼굴 맞대고 할 수 있도록. 서연은 우리 사이를 다시 쳐다보았다. 그녀의 절박함이 분노로 바뀌었다. 너희들 정말 똑똑한 척 하는구나, 그렇지? 둘 다, 축하해. 모든 걸 망쳤어. 우리가 망친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말했다. 그건 전부 네가 자초한 거야. 이혼할 때 가만 안 둘 거야. 네가 가진 거 전부 빼앗을 거야. 어디 한번 해봐. 하지만 그 전에 네 이메일 먼저 확인하는 게 좋을걸. 서연은 휴대폰을 꺼냈다. 메시지를 훑어보는 그녀의 손이 떨렸다.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녀가 속삭였다. 우리의 서신 일부를 김지영 변호사에게 전달했어. 네가 자산을 숨기고 정신적 고통에 대해 거짓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메일 말이야. 변호사들은 자기 의뢰인이 거짓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더라고. 서연의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아스팔트 위로 쨍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그럴 순 없어. 그녀는 변호사, 의뢰인 비밀 유지 의무가 있어. 그렇지. 하지만 법적 윤리에도 묶여 있어. 그리고 의뢰인이 위증을 계획하고 있다고 인정하면 글쎄, 김 변호사가 더 이상 당신을 변호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 서연에게서 싸울 기세가 한꺼번에 빠져나갔다. 그녀는 차 보닛 위에 주저앉아 흐느껴 울었다. 왜? 그녀가 물었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조용히 말했다.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걸 배울 필요가 있고 네가 상처 준 사람들이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약하지 않다는 걸 배울 필요가 있으니까. 진혁은 자기 차로 걸어갔다. 이제 가볼게요. 서연 씨, 이렇게 돼서 유감이지만 이건 끝이에요.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를 몰고 떠났다. 나는 잠시 서서 8년 동안 결혼했던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어쩐지 더 작아 보였다. 공들여 쌓아 올린 계획이 무너지면서 위축된 모습이었다. 민준 씨, 그녀가 눈물 사이로 말했다. 이걸 고칠 방법은 없을까? 없어. 내가 말했다. 없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네가 미안한 거 알아. 하지만 미안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나는 트럭으로 돌아갔다. 부서진 꿈과 비싼 드레스와 함께 주차장에 홀로 앉아있는 그녀를 남겨두고 집으로 운전해 가면서 나는 몇 달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다. 평화. 분노는 사라지고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조용한 만족감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서연은 자신의 판타지를 실현할 하룻밤을 원했다. 대신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과소평가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한 평생의 교훈을 얻었다. 이혼은 6주 후에 마무리되었다. 서연은 집값의 절반과 자신의 차를 얻었다. 나는 내 자존감을 포함한 나머지 모든 것을 얻었다. 진혁은 다음 달에 도시를 떠나 부산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소문에 의하면 그는 유부녀는 완전히 끊었다고 한다. 유진은 한 번 연락을 시도했다. 자기는 내내 서연의 계략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나는 그녀의 전화에 답하지 않았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나는 시외각에 작은 통나무집을 사서 내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했다. 일은 잘 되었고 고객들은 정직했으며 아무도 내가 나 자신 이외에 다른 무엇이 되기를 기대하지 않았다. 가끔 밤늦게 나는 서연과 함께했던 8년, 좋았던 시간과 나빴던 시간, 우리가 공유했던 꿈과 그것들을 파괴했던 거짓말들에 대해 생각하곤 했다.
하지만 대부분 나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노력을 멈추고 자신의 행복에 집중하기 시작했을 때 삶이 얼마나 더 나아졌는지에 대해 생각했다. 서연은 자신의 판타지를 실현할 하룻밤을 요청했다. 나는 그녀에게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 즉 그녀의 남은 평생 동안 지속될 현실 직시를 선물한 셈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중요한 것을 배웠다. 나는 나 자신을 포함하여 그 누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었다.